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요? 아니, 주주총회를 가기 위해서 두꺼비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왜? 내 생업을 포기하고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전자주주총회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가야죠. 온라인 아니, 전자주주총회를 왜 안 해요? 요새 그쵸. 같은 온라인 세상에. 맞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하면 되지. 전 이런 부분들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거 안 하는 기업들 공개해야 됩니다. 네임 앤 쉐임. 예전에 제가 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한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고 야, 대박이다. 이거 온라인 주총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도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와봐야 시끄럽고. 아하.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뭐 자기네들이 표가 많으니까 네. 그냥 하면 되니까. 난데없이 전자주주총회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오늘 발표됐는데 방산 수출 덕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다 하셨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2022년부터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목격을 하셨을 테니까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실적을 기록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시면요. 전년 대비 33% 증가해서 9조 3,6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많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이 76% 증가해서 7,04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그 영업이익도 그렇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지상 방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폴란드 K9 그 다음에 이 천궁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상 방산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수출 기업으로 등극할 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지상방산의 사업부문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2023년 4분기 많이 늘어났죠. 72% 매출 늘어나서 1조 9,295억 원. 그 가운데 수출이 회색 그래프인데 수출의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 건데 사실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국방부에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방 예산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분절화 이런 걸로 인해서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는 수출이 내수를 앞서는 첫 해가 될 거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주잔고도 한번 준비했는데 수주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 약 5조 원 규모였던 수주잔고가 2022년에는 19조 원, 20조 원 가까이로 늘어났고요. 2023년이 되니까 28.4조 원이 됐고 그 가운데 수출 비중 한번 보세요. 71%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이 수주가 하나씩 이제 실적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매번 실적을 발표될 때마다 그 실적들은 아마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연결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수출입은행의 이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고요. 29일에는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게 K방산의 숨통이 트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입은행은 이제 방산 수출을 할 때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론처럼 대출을 끼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5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40%면 7조 4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요만큼만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작년에 워낙 많은 폴란드 1차 무기 수출 계약으로 이 돈을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폴란드 2차 수출을 해야 되는데 빌려줄 돈이 없어서
야 이거 수출 안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조 원의 금액을 25조 원으로 늘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행히 오늘 오후에 극적으로 법안이 의결이 된 덕분에 이제 폴란드 2차 수출도 좀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본회의 통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회의 통과 문제 없겠죠? 네, 보통 기재위 통과하면은 본회의까지 열리면. 네. 근데 열려야.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원래 방위 산업이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는 정부가 돈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파는 쪽에서 돈 빌려줄 사람까지 보통 주선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뭐 어차피 쓰지도 않을 대출한 너를 뭐하러 그렇게 잡아놓냐. 네. 그래갖고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네. 시중은행들 다 불러다가 네. 맞아요. 대출해주라고. 네. 있었어요. 그게 무슨 천극입니까? 이게 네.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인은 아니지만 공무원이지만 그렇죠. 국방부에서 은행을 불러가지고 저게 대출해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천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려면은 이렇게 법 개정이 좀 다소 늦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방위산업을 뭐 무기 많이 만드는 게 뭐 좋은 일이냐 하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무기가 네. 될 거고 그 무기를 생산하면서 우리도 좀 경제적인 그 어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화낸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화 안 내겠습니다. 화내지 시작- 않았잖아요. 예. 네. 전자주총. 전자주총. 네. 예, 뭐 좋은 소식이 하나 났습니다.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전력의 실적 네. 발표가 됐습니다. 고작 4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고작입니까? 그 전에 얼마였었죠? 그 전에 32조 6천억.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아니 그때 기억하시죠? 32조 6천억이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빵꾸가 났다는 거고 네. 그거 메우려고 한전채 발행해가지고 그냥 채권 시장에 그냥 싹 쓸어가고 그랬었죠. 채권 금리 엄청 올라가고 네. 막 거기다 레고랜드 사태 나가지고 막 그 난리를 피웠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2022년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4조 6천억 원의 손실로 손실폭이 28조 원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됐죠. 전기요금 인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8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7% 늘었고요. 영업 비용은 연료비와 전력비 구입 감소 등으로 92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숫자가 참 너무 커서. 매출액이 88조, 영업 비용이 92조.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국제유가가 등 연료 가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서 경영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고 뭐 자산 매각 등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자산 매각하는 거는 정말 네. 연말에 오줌 넣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좀 돼야 그러면서 국민적 부담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좀 한전의 경영이 좀 정상화가 돼야 네.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저는 조금 이거 보면서 좀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였었냐면 오늘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금리는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또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은의 이제 기준금리가 변했냐? 사실 그건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은행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가계대출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영업점에 이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론 대출도 뭐 대략 0.1에서 0.3% 뭐 안팎으로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리던 금리가 왜 다시 오르고 있을까요? 일단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데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에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고 KB국민은행도 지난 7일에 주담대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책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금융위원회가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경쟁을 좀 활성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너희가 더 금리를 낮추면 더 많은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경쟁을 붙이면서 그 당시에 뭐 기억해 보시면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씩 막 일제히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환대출로 좀 수혜를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도 지난달 말에 보도자료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됐고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때는 당연히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이 반대급부는 바로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고금리 때문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금융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좀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한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잔액이 0.8% 늘었고 또 한 곳은 0.78% 늘었다고 했는데 연간 1.5에서 2%인데 벌써 0.8을 채워버렸으면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연초에 관리하겠다는 목표치가 다 채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부랴부랴 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걸 보면은 약간 인지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체감하는 금리의 수준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빚을 늘리겠다는 정책이고 반대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빚을 줄여야 되겠다는 정책인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이 너무 좀 그렇죠? 아이고 참말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저는 뭐 총선을 앞둔 선심성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고금리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약한 고리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각각의 이제 그 대출을 받는 사람마다 각각의 대출 만기가 다르고 이제 그 갚아야 될 시기가 다르고 각각의 재정 그 계획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건 수년간 각 가정의 재무 계획인데 이게 그 두 가지 정책이 조금 더 조화롭게 좀 실행이 됐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참, 이게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네. 좀 재밌는 얘기도 해가면서 그냥 하죠. 이게 그럴까요? 은행에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야. 맨날 혼나니까. 그렇죠. 근데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원래 그 이자 장사로 돈 버는 데들은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사일에 그 돈놀이로 돈 버는 업자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 네. 뭐 역사책이나 뭐 소설책에서 좋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욕 먹는 거는 이제 숙명인데 이게 뭐 그 방향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안 혼날 수 있는지 정도는 좀 팁을 줘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이렇게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자 좀 낮추라 그래가지고 좀 낮췄더니 막 혼나. 야, 너 대출 늘어난다. 너 왜 이렇게 늘어났어? 네. 너도 이자 장사하려 그래? 그럼 금리 올려. 너 이자 장사하려 그래? 이게 뭐 요즘에는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공공연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시장 금리에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갖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유명무실화된 것 같아요. 너무 일상화됐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세상이 변한 건지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까지 옛날 그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 하나 하죠. 중국 정부가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매도 제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팔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퀀트 펀드가 네. 딱 개장하자마자 4,700억 딱 때린 거예요. 거예요. 네. 매도 때리니까 상하이 지수가 0.65%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소에서 3거래일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겠네요. 중국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해서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조 기자 같은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네. 중국이구나. 여기는 중국이구나. 이런 네.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펀드가 이제 운용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 되는 중국 쪽 펀드인데 알고리즘 펀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역시 중국이네 그러면서 비판이 좀 이니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주식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는 간섭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네. 근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얘가 뭘 잘못한 거냐라고 네. 보기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위법 행위에 따라서 이제 뭔 일이 있으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할 것이다라고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밝혀야 될 이제 책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빼빼로데이 도이치 옵션 사태라 그래가지고 네. 그 11월 11일 날 종가에다가 도이치방크에서 2조 4천억을 때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훅 빠져가지고 저 그때 거래소 출입 기자였는데 네. 이게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동시효과잖아요. 네. 동시효과인데 갑자기 지수가 훅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 이거 시스템 오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거래소 전화해가지고 시스템 오류 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풋옵션 사놓고 네. 거기다가 지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뭐 수사해가지고 외국인들 다 도망가고 네, 뭐 애들 그 재판을 하는데 범인이 없어. 왜요? 도이치 튀었죠. 갔으니까. 네, 갔으니까. 네. 그래갖고 못 잡아서 뭐 인터폴에 뭐 수배 내리고 뭐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혹시 그런 사건인가? 그 부분은 중국 정부가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네. 걸 좀 보여줘야 될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평소에 신뢰가 좀 있었다면은 이 해명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네. 그동안 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주식 팔았다고 거래 정지를 시키냐 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명백하면 그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이라는 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1111 그 도이치옵션 사태 났을 때 이거 누가 때렸다. 네. 이게 누군지 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뭐 거래 정지를 시킨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장 마감이 네.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도 후속적인 뉴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조금 놀랐는데 영국의 헤지펀드가 오늘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26일에 나올 거라고 이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사실 일본의 기업 밸류업을 한국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지배구조 개혁 없으면 이 일본식 밸류업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영국의 헤지펀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그 영국 헤지펀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저한테 좀 욕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국 헤지펀드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 우리나라 거버넌스 관련해서 헤르메스가 굉장히 이전에도 리포트를 내고 그랬었어요. 네네. 자, 일단 헤르메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특유의 소수 지배주주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오너일가 지배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일본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효과를 내지 못할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일본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일본 주가가 낮았던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재무 구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경영했다. 즉 현금 쌓아놓고 투자 안 했다. 자원 배분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해서 저평가된 일본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배하는 상장 기업이 훨씬 더 많고 지배권을 가진 이들은 현재 규제 환경에서 대단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단순히 한국의 지배 패밀리들에게 소액 주주를 착하게 대하라고 논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아서 저평가를 받았다면 한국은
대주주가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 그 저평가를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또 최근에 한국금융당국이 시행했던 공매도 조치, 금지 조치, 거래 시간 연장,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배당 기준일 변경, 상장 후 의무 예수 기간 연장,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방법이, 한국은 그럼 어떻게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느냐? 지배주주가 타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강제 주식 스왑을 종료하거나,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분율이 부족하면은 자사주를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사주 사는 건 기업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백기사한테 주면 네. 백기사가 우호 지분을 행사하면서 그렇죠. 조금밖에 주식이 없는 대주주를 지원해 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 인수 시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요거는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 기업 인수할 때 우리가 이제 블록딜로 3자 배정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지분만 사고 팔게 되는 프리미엄 얹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소액주주는 뭔데? 그러지 그렇죠. 말고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주식이나 대주주의 주식이나 똑같이 평가를 해서 의무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자 거래를 할 때에는 소액주주의 별도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끼리 막 너희끼리 뭐 사고 팔고 할 때 소액주주의 승인을 받아라. 근데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을 다 모으면 사실 그 대주주의 어떤 의결권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걸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이런 걸 또 이제 영국 헤지펀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라 그래가지고 네. 그 안을 갖고 올 때 그 안을 만들면 니는 의결권에서 빠져라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우리나라는 한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을 올려서 자기가 그냥 의결을 해버리면 이게 전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리티만 가지고 평가를 해라. 네. 그러면 진짜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소액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너네는 거기서 빠지라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과연 한국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얘기의 핵심은 저런 겁니다. 그 아까 좀 댓글 중에 올라왔는데 일본은 가족 경영 아니냐라고. 일본 족벌 경영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족벌 경영이 훨씬 약해요. 네. 왜냐면 그 게이단렌을 그러니까 가이바치 재벌을 미국에서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재벌 구조가 아닌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로 돼 있어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에르메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네. 가족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돈 쌓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자이바츠 맞습니다. 구름샘님이 네. 얘기하신 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중요했는데 한국은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조금 개선된 것도 있긴 있으니까 네. 배당 금액 먼저 확인하고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좀 그 이른바 슈퍼겜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바뀐 거에 대해서요? 네. 네. 그냥 깜깜이 배당이 난데 왜요? 왜 알고 배당을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는 12월 27일이나 그쯤에 일괄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주주명부가 폐쇄됐죠. 여러 개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일괄로 하니까 네.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네. 게. 근데 이게 다 바뀝니다. 그래갖고 자기 회사가 언제인지를 다 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좀 많이 몰립니다. 다음 주에 많이 몰려와가지고 23일까지 14개 기업의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 아니면 내가 저 배당을 보고 주식을 살라 그러면은 네. 배당 기준일을 보고서 그거보다 이틀 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3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샀었어야 됩니다. 되네. 배당 네. 받으려면. 네. 근데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2월 28일을 배당 기준일로 잡았습니다. 네. 주당 1,600원 준다 그러는 건데 하나금융도 배당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받으려면은 26일 날 사야 되고 27일 날 배당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전엔 일괄로 하다가 이제 회사마다 그게 날짜가 달라져가지고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 이거 갑자기 주가 왜 빠져?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당락 네.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이 이 배당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네. 그 다음날 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9일에는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뭐 JB 금융지주 이런 데들이 다 배당 기준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29일에 뭐 제일제당, DN 오토모티브, 포스코홀딩스, 동아타이어, 카카오 이런 데들 또 주주 배당 기준일 됩니다. 네. 이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뉴스 계속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저기 그 해주세요. 네. 자사주가 지금까지 공시된 걸 보니까 3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네.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가장 컸고요. 기아도 5천억, KB도 3,200억, KTNG 3,150억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저는 배당하고 그 자사주 소각을 합쳐서 네. 주주 환원율로 따로 공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합쳐서요? 예. 왜 합쳐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사주 소각을 되게 뭐 선심성으로 해요, 자꾸. 막 와 이런 뭐 밸류업 하고 있으면 우리 뭐 자사주 소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주가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또 합쳐서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 환원을 얼만큼 할 거고 전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프리캐시플로의 몇 퍼센트를 할 거고 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줘야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럼 대충 이거 들고 있으면 1년에 주주 환원이 얼만큼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어쩔 때는 좀 분위기 안 좋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자사주 소각해서 뭐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만 반짝 주가 올라다 다시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규모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 네.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율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신 잠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신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놀라운데 요즘에 그 정통 매체보다도 인스타그램으로 뉴스, 그러니까 SNS가 많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뉴스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리서치가 미국 성인의 16%가 인스타그램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8%에 불과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정말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 보는데 그쵸. 네. 예쁜 사진 보는데 스토리를 보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냅을 보는 쪽이 인스타그램인데 여기에서 뉴스를 접한다는 걸 보고 와 뉴스의 소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인스타그램 통해서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있다가 네. 뉴스를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구나.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뉴스를 보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뉴스를 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마지막 요거 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냥 갈까요? 까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끈 게 아니구나. 네. 예, 그냥 뭐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동해에 오징어 안 잡힌다는 기사였는데 저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오징어 생산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좀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오징어 좀 덜 먹으면 어떠냐, 좀 오징어가 위로 좀 갔으면 좀 위로 가서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오징어 때문에 기후 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이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징어 마니아로서 이 뉴스 네.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